그냥 빨리 끝낼 수는 없습니까? 저 바쁜 사람인데요. 질문이 맘에 안 드네요. 바꿔주시죠? 아님 좀 쉬고 하시던지. 여기 한 아시아 남성을 인터뷰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취재로 인해 이 아시아 남성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남성은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거의 누운 자세로 인터뷰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주변 스태프들과 기자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결국 남성은 쉬고 하자며 자리를 떠버리고 기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과연 이 기자는 인터뷰를 잘 마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미국 LA에서 기자를 하고 있는 케이시 포트만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시 포트만이라고 해요. 30살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LA에서 월간지 인터넷 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죠. 저는 이 분야에서 제법 오랜 시간 일해왔어요. 그동안 저는 나름 많은 이야기를 취재하고 다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 한 분야, 한국 문화와 관련해서는 늘 제 나름의 의구심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동안 너무 많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노출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저는 오늘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기사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 기사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방탄소년단,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 논의. 기사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치고 말았어요. 과하다 진짜. 저런 꼭두각시들을 데리고 논의는 무슨. 참나. 기사를 보며 저는 K-팝의 과대 포장된 영향력에 대해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K-팝에 대한 열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뉴스를 보던 중 갑자기 편집장이 보낸 이메일이 받은 편지함에 나타났어요. 제목은 새로운 프로젝트 주제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K-팝의 성장에 대해 취재해주세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글자를 읽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하찮은 주제라고 여기는 K-팝 말인가요? 절대 취재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과대포장된 대중스타들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아시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특히 한국과 중국요. 저는 LA의 한인타운 근처에 거주하다 보니 실제로 한식당도 자주 이용하고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LA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한국 사람들과 길에서 만나 인사를 하면 왜 인사를 할 때 자꾸 밥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묻는지 참 불편했어요. 한국인들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기가 사실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그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 전쟁 교육을 받을 때 한국은 민족 전체가 식량이 부족해 굶은 적이 많기 때문이라고 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 미국도 이런 식량이 부족했던 거라 생각하는 건가? 라는 불쾌감까지 들기도 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사법 자체가 없는데 한국인들은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데 자신들의 문화를 저희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최근 넷플릭스로 인해 한국 문화가 실제로 미국에서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분석을 해야 하기에 한국 컨텐츠를 보면 항상 한국인들은 가십거리로 외모에 대한 평가만 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항상 얼굴이 주먹만 나다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멘트는 실질적으로 얼굴이 작은 저희 미국인에게 말한다면 굉장한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한국인들은 저희를 보며 얼굴이 작아 부럽다라면서 저희의 신체를 향해 평가하는 발언을 자주 했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평가받는 기분이 들었고 상당히 어색하고 부정적으로 느껴졌어요. 물론 여기까지는 서로의 문화 차이라 느낄 수 있었는데 한 번은 저에게 정말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실은 제가 예전 대학교에 친했던 친구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친구가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인들이 제 친구를 매우 신기하게 쳐다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변에 있던 한국인 아주머님들께서 첫 인사와 함께 한국에 혹시 결혼하러 왔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시 제 친구는 유학을 온 상황이었고 결혼은 생각이 없던 때라 매우 신뢰되는 질문으로 느꼈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치과에 치료를 위해 갔을 때 치과 의사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후 환자에게 연락을 해서 본인의 친척인 노총각과의 소개팅 참석 여부 등을 물어봤던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분노했어요. 저희 미국에서 이건 개인 사생활 보호 침해로 인해 전국적으로 심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걸 정의라는 표현으로 문제를 삼지 않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 예전에 중국의 음식 문화 취재를 위해서 유명한 중국인 셰프를 인터뷰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저에게는 최악의 인터뷰로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는 인터뷰를 위해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서 프로페셔널하게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셰프가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를 않았죠. 결국 10분만 더 기다려보고 오지 않으면 철수하자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 때 드디어 그 유명 셰프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유롭게 들어오며 사과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기가 차더군요. 또 인터뷰 자세도 삐딱하기 그지없었어요. 대부분의 대답은 퉁명스럽게 단답으로 하지를 않나 심지어는 30분에 한 번씩 담배를 피러 가더라고요. 가장 최악이었던 부분은 바로 냄새였어요.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알 수 없는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그런데 30분에 한 번씩 담배까지 피러 다녀오니 그 냄새가 어땠을지? 감이 오시죠? 결국 인터뷰가 끝나자 그 중국인 셰프는 쌩하고 제일 먼저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인터뷰를 마무리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솔직히 아시아 출신인 BTS, 블랙핑크 등의 아이돌이 유명해진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더 느껴진 것도 있어요. 한국도 중국과 멀지 않은 나라인데 다르게 있겠어요? 똑같을 거라 생각했고 그들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답답하기 그지없었죠. 다들 쏟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쯤 되면 제가 왜 한국에 회의감을 느끼는지 이해가 좀 가시죠? 하지만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자로서 이번 과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은 속으로만 부정하고 겉으로는 수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편집장에게 알겠다는 답장을 보낸 뒤 저는 마지못해 한류의 역사와 영향력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저는 K-팝이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사실 K-팝이라는 것 자체가 요 근래 막 생긴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 H.O.T 같은 그룹들이 방탄소년단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 장르를 개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놀라고 말았죠. 또 그들의 혹독한 훈련 과정과 업계의 극도로 경쟁적인 성격에 대해 더 읽어보니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K-팝의 성공이 단순히 귀에 잘 달라붙는 멜로디와 화려한 춤 동작의 결과가 아니란 걸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 성공은 한국이 문화 수출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결과라고 할 수 있었어요. 정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국가 경제와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금 지원과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 성장을 지원했어요. 실제로 한국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 산업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그 효과는 지금과 같이 대단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 예술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K-팝이라는 조작된 이미지와 조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저는 연구를 계속하면서 한국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문화 강국으로 탈바꿈한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1960년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한국 전쟁으로 인해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79달러에 불과했대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순전한 결단력과 노력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넘어요. 하지만 한국 경제가 성공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1997년에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고 경제 붕괴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의 구제 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결코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버텨나가며 노력해나갔어요. 그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죠. 광범위한 경제 개혁을 단행하고 교육과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했으며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은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져 있었죠. 바로 이 무렵 한류가 시작되었죠. 한국 드라마, 음악, 영화가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오늘날 한류는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백만 명의 팬을 보유한 글로벌 현상이 되었죠. 또 저는 K-팝의 세계적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통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2019년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K-팝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한국 경제에 46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창출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건 한국 10대 기업의 총매출을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에요. 블랙핑크,
엑소, 트와이스 같은 다른 K-팝 그룹들도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매진된 콘서트와 기록적인 앨범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었죠. 하지만 K-팝의 영향력은 단순히 음악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한류가 한국의 관광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2019년에는 1,7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사랑에 이끌려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정부는 심지어 K-팝을 테마로 한 투어와 이벤트를 포함하는 한류 관광 계획을 시작했어요. 한류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더 많이 읽으면서 저는 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이 이 문화 현상의 중요성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을 방해해 왔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쉽게 K-팝을 제 편견으로 인해 지나가는 유행쯤으로 치부해버렸죠. 깊은 문화적,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표면적인 것을 넘어 K-팝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했죠. 그래서 호기심과 개방성을 새롭게 다지며 연구를 계속했어요. 화려함과 글래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죠. 연구를 계속하면서 한국 문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그 나라 국민들의 엄청난 근면성과 헌신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항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빠르게 일하려 애쓴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강도 높은 근로 정신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인 직장인들 사이의 높은 스트레스와 번아웃 비율에 대해 읽었고, 많은 젊은이가 학업과 직업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건 저로 하여금 인생에서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어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역경을 딛고 꿈을 이뤄낸 한국인 개개인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이끌렸어요. 저는 한국의 꿈이라는 개념에 대해 읽었죠. 배경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노력과 의지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특히 공감이 갔던 건 유명 한국 배우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가난 속에서 자라 연예계에서 성공하기 전까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이야기는 화려한 K-드라마나 세련된 K-팝 공연 뒤에는 진짜 삶의 고민과 꿈을 가진 실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잘 상기시켜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한류 뒤에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인정하기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과 싸우고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를 너무 서둘러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중요한 이슈나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한백인 미국인으로서 제 문화적 배경이 한국을 바라보는 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걱정됐어요. 저에겐 한국 문화와 제대로 마주하는 걸 방해할 수 있는 특권의식과 맹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의심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발견에 여정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많이 배웠기에 다시 돌아설 순 없었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결심으로 최후의 도전에 뛰어들기로 했어요. 직접 K-팝 콘서트에 가서 그 모든 열광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가보기로 결정했어요. 찾아보니 미국 콘서트는 이미 종료가 된 후였기 때문에 저는 한국 콘서트를 예매해야만 했어요. 다행히 저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겨우겨우 티켓 한 장을 얻을 수 있었죠. 혹시나 오해하지는 마세요. 암표는 아니에요. 초대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콘서트를 보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향하기 전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콘서트를 보기 전 한국을 짧게라도 둘러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다음 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예전 중국인 셰프와의 인터뷰 때가 떠오르며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들 무례하면 어쩌지? 콘서트가 제 시간에 시작하기는 할까? 냄새가 너무 나서 내가 참지 못한다면? 등등 생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공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비행기에 탑승하고 이륙을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은 불안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고래를 절레절레 저으며 저는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어쨌든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저는 안대를 끼고 잠을 청하기로 했죠. 오랜 비행 후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온몸이 찌뿌둥한 것을 느끼며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을 지나 공항 안으로 들어섰죠. 그런데 와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가 걱정했던 후진 공항이 맞나요? 인천국제공항은 거의 궁전 그 자체였어요. 반짝거리고 있는 깨끗한 바닥과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지어져 있는 줄지어진 상점들에서 나고 있는 맛있는 음식까지. 완벽 그 자체였죠. 저는 또한 빠른 공항의 시스템과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확실히 한국에 빨리빨리 정신을 바로 경험할 수가 있었죠. 빠르게 입국 수속을 받고 공항으로 나와 저는 택시를 잡고 숙소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님께서는 친절하게 제 짐을 들어 실어주는 것을 도와주시고는 안전하게 운전을 시작하셨죠. 택시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나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또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보이는 서울의 풍경들은 대단했어요. 푸르르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 분명했죠. 서울은 웅장한 고층 건물들과 넓고 푸르른 한강 그리고 중간중간 보이는 푸르른 나무들과 고궁까지. 이제껏 보지 못한 풍경을 저에게 선사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넋을 놓고 바라보자 택시기사님께서는 웃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기사님께서는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한국은 정말 놀랍네요. 제가 감탄하며 대답했죠. 처음이시라면 더욱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겠네요. 한국에 있는 동안 편안하고 즐겁게 즐기다 가시기 바래요. 기사님께서는 웃으며 대답을 해주시고는 제가 갈 만한 곳들을 추천해주시기도 했어요. 기사님의 따뜻한 친절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기사님과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제 숙소는 잠실에 있는 적당한 가격의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프론트에서 키를 받고 저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긴장감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먼지 한 톨 없을 듯한 방인 것은 물론이었고 감각적인 어메니티 그리고 아늑한 조명 최첨단 기기들까지 완벽했죠. 저는 빠르게 샤워를 하고 아늑한 침대에 누웠어요. 긴 시간 비행으로 힘들었던 제 몸은 침대에 폭 안겼고 저는 숙면을 취할 수 있었죠. 아침 해가 따스하게 방을 비추자 저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세상에 방금 전에 잠든 것 같은데 벌써 아침이라고요? 제 집에서 자는 것보다 편하게 잠을 잤어요. 저는 개운한 몸으로 일어나 콘서트에 가기 전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 잠실 롯데타워를 가보기로 했죠. 들어가자마자 세련되고 깔끔한 상점들이 눈에 보였어요. 쇼핑을 좀 하던 저는 지하 1층의 아쿠아리움을 방문해보기로 했어요. 입구부터 감각적인 인테리어들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또 구경을 하면서 지구를 지켜달라며 방법들을 적어놓은 문구들, 해양 생물들을 지켜달라는 포스터들을 보면서 환경을 지키려는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귀여운 작은 물고기부터 큰 모습들, 그리고 생물 표본들과 설명까지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쿠아리움을 둘러보았는데도 시간이 좀 남아서 저는 전망대도 한번 방문해보기로 했어요. 117층에 있는 입장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멋진 영상이 상영되었어요. 순간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상이 끝난 뒤 커튼이 열리면서 서울의 전망이 한 번에 펼쳐지지 않겠어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지르고 말았다니까요. 서울의 맑은 하늘과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데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또 119층에서는 캐리커처도 그려주고 있더라고요. 재미삼아 저도 한번 참여해보았어요. 그리고 받은 그림을 보고 어찌나 웃었던지 집에 꼭 전시해 놓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저는 롯데타워를 나와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으로 향했어요. 이미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방탄소년단의 위상을 느낄 수가 있었죠. 제가 콘서트장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공기 중에 가득한 에너지와 열기에 사로잡혔어요. 경기장 안은 방탄의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각기 다른 나라의 팬들로 꽉 차 있었죠. 사람들은 모두 방탄소년단 굿즈를 입고 배너와 응원봉을 흔들며 함께 노래하며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저는 K-팝 콘서트가 처음이니까요. 사실 노래도 몰랐고요. 하지만 자리로 향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내면에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마침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무대에 올랐을 때 관중석에서는 정말 공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들렸어요. 까만 옷을 멋지게 차려입은 방탄 멤버들이 첫 곡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추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안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죠. 정교하고 파워풀하며 완벽하게 각도가 맞아떨어졌어요. 또 그들의 보컬 실력 또한 인상적이었는데 각 멤버마다 독특한 스타일과 에너지로 무대를 채워주고 있었죠.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팬들과 교감하는 모습이었어요.
콘서트 내내 그들은 관객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건네는 시간을 가졌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려주고 격려의 메시지도 건네주었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역경 속에서도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음악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제가 K-팝, 특히 방탄소년단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아이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술가였죠.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전 세계 수백만 팬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품었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떠올리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팬들을 너무나 쉽게 얕보았던 거죠. 단 한 번도 그들의 음악에 귀 기울이거나 메시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 애써보지 않은 채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 경기장에 서서 방탄소년단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수천 명의 팬들에 둘러싸여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K-팝에는 신나는 멜로디와 멋진 춤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K-팝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치유하며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문화적 현상이었던 거예요. 콘서트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음악과 무대에 빠져들었어요. 가사를 몰라도 관중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췄죠. 함께 응원봉을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고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고 하나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곡의 음이 사라지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인사를 할 때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저는 회의적이고 냉소적이며 편견에 사로잡힌 외국인으로서 이 콘서트에 왔지만 콘서트가 끝난 지금은 팬이 되고 믿음을 얻으며 변화된 사람으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 후 미국으로 돌아와 저는 몇 주 동안 저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의 경험과 한류의 더 큰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편견에 사로잡힌 채 한국 문화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안에 담긴 더 깊은 주제와 메시지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에서 문화 강국으로 발전하기까지 겪은 놀라운 여정을 떠올렸어요.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창의성, 혁신 정신에 대해 생각했고 그들이 어떻게 예술과 문화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경계를 허물었는지를 되새겼죠. 물론 저는 아직도 한국 문화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탄소년단 콘서트의 경험으로 인해 제가 영원히 변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의 의문을 제기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너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문화와 놀라운 이야기를 전 세계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음악과 예술, 그리고 인간 정신의 힘으로 우리 모두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국 이것이 한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나 경제, 소프트 파워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 간 연결의 힘, 공감과 이해의 힘, 사랑과 희망과 통합의 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왔든 무엇을 믿든 간에 말이죠. 저에게는 평생 간직할 교훈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 경험의 놀라운 풍요로움과 다양성의 마음과 정신을 열도록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교훈이에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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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센징들 다 잡아들여! 그리고 저 맨 위에 서 있는 전현부터 잡아! 여기 광화문 광장에 서서 눈을 감고 상상을 하고 있는 한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3.1운동을 주제로 한 사진전을 위한 취재와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하는데요. 취재를 하면서 배우던 도중 실제로 3.1운동이 일어났던 곳에 오게 된 여성은 눈을 감고 그때를 상상하며 느껴보고 싶었다고 하네요. 마침내 감겨있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 줄기가 흐르고 마네요.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렇게나 감명을 받게 된 걸까요? 오늘은 미국의 사진작가 린네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35살 사진작가 린네아라고 해요. 저는 항상 사진 한 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사진작가로서 제 사명은 그런 변화를 이끄는 순간들을 포착하는 거였죠.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선입견에 도전하는 그런 순간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저는 스토리텔링 또한 중요하다고 여겨왔고 덕분에 저는 여러 유명 잡지사와 함께 일을 하기도 하고 사진전에 초청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에게 단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주제의 프로젝트 제안이 왔어요. 자주 일하던 한 디렉터님께서 이번에 자신이 맡게 된 한국에서 일어났던 3.1운동 100주년을 주제로 한 사진전을 위해 사진을 촬영해 줄 수 있냐는 이메일을 보내왔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별로 제가 관심이 있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은 한국에 대해 그리 좋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부끄럽지만 전 한국에 대해 잘 모르면서 그런 편견에 빠진 것도 있었지만 사실 조금 불편한 일들을 겪기도 했었어요. 아시아 출신의 몇몇 분들한테서 말이죠. 제가 사진을 시작한 초반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 한국인 모델과 함께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같이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저에게 혹시 몇 살이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나이를 갑자기 왜 묻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저랑 나이대도 비슷해 보였거든요. 30이에요. 어쨌든 저는 대답했죠. 그러자 그분은 내가 언니네, 편하게 해도 되죠? 라고 하더니 갑자기 무리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옷이나 액세서리에 갑작스러운 불만을 표하거나 쉴 새 없이 쉬는 시간을 요구하고는 했죠. 대체 나이랑 태도가 무슨 상관일까요? 결국 그날 저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저는 촬영을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제가 다른 한국인 작가와 함께 작업을 하고 함께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일어났어요. 저희는 그 한국인 작가님의 추천으로 한식을 먹기로 하고 한식당으로 향했죠. 저희는 부대찌개 2인분을 시켰어요. 마침내 큰 냄비에 부대찌개를 주인 아주머니께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주셨어요. 부대찌개는 금방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죠. 그러자 갑자기 그 한국인 작가분이 자신이 쓰던 숟가락으로 부대찌개를 퍼먹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먹어도 될 것 같네요. 라고 작가분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음식을 서로 공유하지 않거든요. 국자도 있는데 대체 왜 쓰던 숟가락을 쓰는 거죠? 솔직히 그 모습을 본 뒤로 저는 부대찌개는 거의 먹지도 않았어요. 너무 찝찝하고 불쾌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시끄러운 소리였어요. 작업을 마친 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한 무리가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들어보니 중국어 같았는데 그들은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다른 승객들도 불편하다는 듯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편견이라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만약 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신다면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진 않으실 거예요. 여러모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접하게 된다면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른 일이었어요. 프로로서 이러한 개인적 경험들로 인해 중요한 취재를 놓칠 수는 없었죠. 물론 한국이라는 아시아 나라가 내키지 않기는 했지만 솔직히 한 나라의 중요한 역사를 사진에 담는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기는 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디렉터님의 이메일에 수락한다는 답장을 보냈고 바로 한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스토리텔링을 중요시하는 저로서는 작업을 하기 전 그만큼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우선 3.1운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찾아보면서 3.1운동이 한국 역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는 독립만세운동으로도 불리는 이 운동은 1919년 그날 가혹한 일제 식민 통치 아래서도 약 200만 명의 용감한 한국인들이 시위에 모여 독립을 선언했던 운동이었죠. 한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의 시작이었어요. 첨부되어 있는 사진과 함께 기사들을 읽으면서 저는 울컥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순간 제 안에서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이 느껴졌죠. 또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 남한이 현대 세계의 위대한 성공 사례로 꼽힌다는 걸 알게 돼 놀랐어요.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돼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됐던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완전히 탈바꿈했더라고요.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고 1인당 GDP는 몇 배나 올랐으며 식자율도 97%라니 와우. 제가 향하는 곳인 수도 서울은 인구 1천만의 도시 그 자체로 2,500만이 넘는 광역지역까지 합치면 한국 전체 인구 5,100만의 절반이 넘는 초현대 기술의 경이로운 도시였어요. 하지만 고층 빌딩과 초고속 인터넷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여전히 수천 년 된 전통과 문화유산 또한 자랑하고 있었죠. 전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열린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이 엄청난 사건을 제대로 기록하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전 바로 짐을 싸고 카메라 장비를 잘 챙겼는지 2번 확인한 뒤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긴 비행 동안 전 선입견을 떨쳐내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곳을 탐험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비행기가 서울 도시 상공으로 하강할 때 전 작은 기내창에 얼굴을 밀착한 채 앞으로 몇 주간 살게 될 곳을 열심히 바라보았어요. 눈에 보이는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 그 아래로 도시가 반짝이고 있었죠. 전 가슴속에서 설렘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이 임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이 공항이 한국이 유명한 기술적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공항은 현대적 경이로움 그 자체였거든요. 여러분은 국제공항협의회가 인천국제공항을 연속으로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한 걸 아시나요? 전 얼굴 인식 기술을 갖춘 기기를 사용해서 세관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고, 친절한 직원들의 안내로 어렵지 않게 모든 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었어요. 공항에 반짝거리는 깨끗한 바닥, 세련된 상점들과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최첨단 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엄청난 스피드까지. 모든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아른거리는 상태로 저는 게이트를 나서게 되었죠. 게이트를 나서다 맞은편에서 저희 가이드 이상우 씨가 절 열렬히 맞아주셨어요. 이상우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닌 정정한 노신사였어요. 반짝이는 맑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죠. 이상우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린네아 씨. 그는 존칭을 쓰며 말했어요. 저희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여기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로 답했어요. 공항을 나서서 이상우 씨의 차에 짐을 싣고 저희는 도심으로 나갔어요. 이상우 씨는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이야기와 사실들을 자랑스럽게 들려주셨어요. 서울이 600년 넘게 한국의 수도였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가 자랑스레 물었죠. 1394년 조선시대부터였죠. 서울에는 풍부한 역사가 있답니다. 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전통 궁궐과 최첨단 고층 빌딩들에 저하에 감탄했어요. 이상우 씨는 조선시대에 지어진 서울의 5개 큰 궁궐 중 가장 큰 경복궁을 가리켰죠. 궁합광화문 광장에는 꼭 가보세요. 그가 조언했어요. 거기서 3.1운동의 주요 시위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가시면 아직도 그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제 호텔에 도착했고 이상우 씨는 모든 게 잘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며 체크인을 도와주셨어요. 오랜 비행으로 힘드셨을 텐데 그럼 푹 쉬세요. 그가 다정하게 말했죠. 내일부터 3.1운동의 역사에 대해 린네아 씨와 함께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예정이에요. 분명 린네아 씨를 놀라게 하게 될 거예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에 제 방에 짐을 풀며 저는 이상우 씨의 말씀을 곱씹어 봤어요. 문득 전 제가 한국과 그 역사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미국에서 자라며 학교에서 세계의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TV와 영화의 바보 같은 고정관념이나 가족들의 말을 듣는 게 한국에 대한 제 전부였죠. 하지만 여기 도착한 지 겨우 몇 시간 만에 전 이 나라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전 3.1운동에 대해, 제가 이곳에 온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했죠. 저는 200만 명의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자결권을 위해 식민 통치자에 맞섰던 역사를 담으러 왔어요. 조사했던 3.1운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봤던 한국인들의 그런 용기와 신념은 전 경외감마저 느끼게 했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세상과 나누는 일이 빨리 시작되기를 바랐어요. 반짝이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전 설렘과 목적의식이 밀려드는 걸 느꼈어요. 이 일은 더 이상 그저 하나의 임무가 아니었어요. 이 일은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마음과 정신을 열어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받아들일 기회였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결정적인 순간의 빛을 비출 기회였어요. 그 첫날 밤 결국 시차로 잠이 쏟아질 때쯤 전 앞으로 밝혀낼 이야기들, 찍게 될 사진들을 꿈꿨어요. 한 세기를 가로질러 여전히 메아리치며 들려지기를 갈망하는 200만 개의 목소리를 꿈꾸었죠. 수많은 팔이 파도타기 하듯 우렁찬 소리와 함께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과 그분들에게 약속했어요. 제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의 메아리가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더라도 또렷하고 선명하게 계속 울려 퍼지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물론 그때에는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인식을 뒤흔들게 되는 도전이 될 거라는 걸요. 서울의 중심지에서 용감했던 3.1운동 시위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전 제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게 될 예정이었죠. 사진 한 장이 지닌 진정한 힘과 한민족의 꺾을 수 없는 정신을 깨닫게 되는 여정이 앞으로 펼쳐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잠이 들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밝은 햇살을 느끼며 잠에서 깼어요. 호텔 객실 발코니로 나서자 황금빛 새벽 햇살에 젖은 활기찬 도시 풍경이 절 맞이해주고 있었죠. 멀리 남산 꼭대기의 도시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상징적인 엔서울타워가 우뚝 솟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준비를 마친 저는 로비에서 이상우 씨를 만났고 우리는 바로 도시 탐방에 나섰어요. 첫 번째 행선지는 3.1운동 시위의 많은 부분이 일어난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걸으며 이상우 씨는 그 역사적인 날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었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린네아 씨. 그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는 눈으로 말했어요. 1919년 3월 1일을 말이에요. 잔혹한 일제 식민 당국의 보복이 두려웠을 텐데도 그날 수천 명의 학생, 종교인, 평범한 시민들이 이 광장으로 모여들었죠. 각계각층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공통된 꿈으로 뭉쳤어요. 독립에 대한 꿈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는 한국 문자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세종대왕의 커다란 동상이 서 있는 광장 중심을 지나 탑골공원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바로 저기 이상우 씨가 말했죠. 저기서 유관순이라는 젊은 여학생이 일어나 조선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한거의 행위로 그녀는 감옥에 가거나 죽음까지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낭독을 했죠. 그 용기는 온 민족에 영감을 줬어요. 광장을 둘러보며 저는 이상우 씨가 묘사한 장면을 상상해보려 했었어요. 그러면서 전 유관순과 다른 3.1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억압에 맞선 그들의 용맹은 정말 주목할 만했어요. 오전 내내 우리는 탑골공원, 독립선언서가 처음 배포된 곳과 서대문형 무소역사관, 수많은 운동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한 곳 등 3.1운동과 관련된 중 묘한 다른 장소들도 방문했어요. 각 장소마다 이상우 씨는 역사의 생명을 불어넣는 더 많은 이야기와 사실들을 들려주셨죠.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낡은 감옥 정문 앞에 섰을 때 촉촉해진 눈으로 그가 물었어요. 3.1운동이 잔혹하게 진압당했는데도 그들의 저항 정신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 운동이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토대를 마련해 준 거죠. 임시정부는 독립을 위해 계속해서 싸웠답니다. 이상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회복력에 감명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에 대한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인간 정신의 불굴의 본성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었죠. 무거운 역사 공부로 보낸 오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이상우 씨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서울의 유명한 음식을 경험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는 저를 광장시장으로 데려갔는데 오래되고 큰 전통시장이었어요. 붐비는 좁은 골목을 누비며 이상우 씨는 저에게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소개해줬어요. 우리는 바삭한 녹두전 빈대떡, 매콤한 떡볶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것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계란빵을 맛보았죠. 음식들의 풍미는 강렬하고 식감은 다양했으며 그 경험 자체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음식은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상우 씨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설명했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건 단순한 영양분 섭취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쌓으며 함께 삶을 축하하는 것과 같죠.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에 둘러앉아 시장의 풍경과 소리, 냄새에 둘러싸여 있자니 따뜻함과 소속감이 느껴졌어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우 씨의 환대와 시장의 정감 어린 분위기는 저를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죠. 다음 행선지는 조선 왕조 임금들이 지은 5대 궁궐 중 하나인 고요하고 아름다운 창덕궁이었어요. 거대한 규모의 울창한 비원을 거닐며 이상우 씨는 한국의 매혹적인 역사를 더 풀어내 주었어요. 창덕궁은 많은 조선 왕들이 사랑한 거처였어요. 그가 설명했죠. 이곳은 1405년부터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왔죠. 고대 많은 왕들의 통치 동안 예술, 문학, 과학, 기술 등 한국 문화가 꽃을 피웠답니다. 그는 궁궐 건축의 섬세한 디테일을 짚어주었는데 화려한 단청 장식 채색부터 지붕의 상징적 조각상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 짚어주며 설명해 주었죠. 모든 요소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궁은 조선 사회를 이끈 유교적 원칙을 반영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답니다. 궁경 내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에 감탄하며 저는 한국 역사의 놀라운 깊이와 풍요로움을 돌이켜봤어요. 고대 왕국에서 식민지 투쟁, 현대의 번영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는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강력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상징적인 엔서울타워에서 도시를 뒤덮는 저녁 노을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서울의 풍경이 화려한 네온과 LED의 향연으로 빛나기 시작하자 이상우 씨는 미소 지으며 저를 돌아봤죠. 린네아 씨, 그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한을 급속한 경제 발전과 기술적 진보로 정의된 국가로만 여기고는 해요. 물론 그것 또한 인상적인 성취이지만 저는 우리의 진정한 힘이 국민과 오랜 역사에 있다고 믿어요. 3.1운동의 정신, 한국인의 회복력 그리고 저희 문화의 풍요로움이요.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에요.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단 하루 만에 제 관점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제가 자라며 접한 고정관념과 오해 그 이상이었어요. 놀라운 깊이와 복잡성, 아름다움을 지닌 국가였고 그 이야기는 확실히 전해질 자격이 있었죠. 저는 유관순을 다시 떠올렸어요. 자신의 민족을 위해 나선 용감한 젊은 여학생. 그녀의 용기는 세대를 가로질러 메아리 쳤고 무수한 이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꿈을 위해 싸우도록 국민들을 북돋아 주었죠. 그 순간 전 그녀의 이야기와 3.1운동의 이야기가 제가 꼭 들려줘야 할 이야기임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과 그 역사를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이상우 씨는 3.1운동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힘쓰는 지역 역사학자들과 활동가들을 만나도록 주선해주기로 하셨죠. 첫 번째 만남은 서울대 한국독립운동사에 대해 연구하는 김민주 교수님과 함께했어요. 한국사 책들로 가득한 높다란 책장에 둘러싸인 그녀의 사무실에 앉아 김민주 교수는 3.1운동의 의의를 풀어내주셨죠. 3.1운동은 한국 역사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학생, 농민, 노동자, 지식인 등 모든 계층의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한민족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뭉쳤던 거죠. 한국인들이 식민지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독립을 위해 싸울 각오가 되어 있음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김민주 교수는 조선독립선언서 원본을 포함해 이 운동의 역사적 문서와 사진 일부를 보여주셨어요. 이 귀중한 유물들을 조심스레 다루며 저는 과거와 깊은 연결이 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죠. 다음으로 우리는 이 역사를 자신들의 세대에 알리고자 애쓰는 청년 활동가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기획하는 교육 캠페인과 기념 행사, 그리고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들었죠. 오늘날 많은 한국 젊은이들은 저희의 독립과 번영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수라는 열정적인 대학생 활동가가 설명했어요. 저희의 조상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어떤 희생과 투쟁을 감내하셨는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한국 역사와 정체성을 보존하겠다는 이 젊은이들의 헌신을 들으며 저는 크게 감명받았어요. 그들은 한국의 미래를 상징하고 있었고 3.1운동의 횃불을 굳건히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죠. 오후에는 한국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기리는 대규모 박물관 독립기념관으로 이상우 씨가 저를 데려갔어요. 전시물들을 둘러보며 독립운동의 엄청난 규모와 영향력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눈에 띈 전시 중 하나는 3.1운동이 한반도 전역에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보여주는 커다란 디지털 지도였어요. 지도에서는 점으로 시위나 항쟁을 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었고 제가 그 점을 터치하면 관련 이야기와 이미지가 튀어나와 그 역사적 사건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죠. 3.1운동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상우 씨가 지도 앞에 서서 말했죠. 그건 서울에서부터 가장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한국인이 참여한 전국적 봉기였어요. 한국인들의 놀라운 단결력과 의지를 보여준 운동이죠. 하루하루 저는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배우고 체험한 것들의 본질을 포착하려 노력하면서 말이죠. 고령의 독립운동가들의 주름진 얼굴, 그들의 유산을 이어가는 청년들의 결연한 표정, 운동의 강력한 상징과 유물들을 찍어나갔죠. 하지만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 이상으로 저는 이야기와 감정들 또한 흡수하고 있었어요. 3.1운동이 한국에 지녔던, 그리고 여전히 지니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했던 악명 높은 서대문 형무소 자리에 조성된 서대문 독립공원을 찾았어요. 숙연한 기념비 앞에 섰을 때 이상우 씨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죠. 제 외할아버지도 일제강점기에 이곳에 수감되셨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사명감 있는 교사셨어요. 한국어와 역사 교육을 중단하는 것을 거부하셨죠. 심지어 가르치는 게 금지되었을 때도요. 그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디셨지만 조국에 대한 사랑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을 결코 잃지 않으셨어요. 이상우 씨의 이 역사에 대한 개인적 연결고리에 저는 크게 감명받았어요. 제가 배우고 있던 모든 것이 훨씬 더 생생하고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죠. 공원을 떠나며 저는 이상우 씨의 할아버지와 독립운동의 무명 영웅들에 대해 멈추지 않고 생각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민족을 위해 비범하게 희생을 감내한 분들이었죠.
그분들의 이야기는 전해져야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찍은 사진들을 내려받고 정리하기 시작했죠. 제가 포착한 얼굴과 장소를 바라보며 한국과 그 역사에 더욱 깊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더는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제 렌즈를 통해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사진이 지닌 힘을 생각했어요. 간극을 메우고 이해를 증진하며 묻힐 뻔한 이야기에 빛을 비추는 그 힘 말이에요.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더 이 프로젝트가 제게 그저 하나의 과제 그 이상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건 세상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날 밤 잠들며 머릿속은 그날 만난 얼굴들, 이야기들, 교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역사에 대해, 회복 탄력성에 대해, 한 민족의 꺾을 수 없는 정신에 대해서요. 앞으로의 시간 동안 저는 이 나라에 더욱 깊이 빠져들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며 기다리고 있는 더 많은 이야기를 밝혀낼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제 카메라는 제 동반자가 되어줄 거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세상에 알릴 도구가 되어줄 거예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걸어갈 길이 저를 어디로 이끌어줄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죠. 전 결코 한국을 그리고 저 자신을 예전과 똑같이 바라보지 못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날 이상우 씨는 저에게 특별한 대접을 해주셨어요. 린네아 씨, 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오늘은 사람들을 만나볼 거예요. 첫 행선지는 서울 외곽의 전통 한옥마을이었어요. 한옥은 한국 전통가옥으로 우아하게 휜 지붕과 정교한 목조 구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가 특징이었죠. 평화롭고 돌이 깔린 길을 걸으며 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우 씨는 전통 한국 목공의 장인 박진우 씨를 소개해 주셨어요. 갓자른 소나무 향과 도구의 부드러운 칼질 소리로 가득한 그의 작업실에서 박진우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공예는 저희 가족 대대로 이어져 왔어요. 그가 정성스레 조각한 나무 조각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설명했죠. 일제강점기 시절 제 할아버지는 이 기술로 독립운동을 위해 몰래 인쇄판을 만드셨어요. 그 인쇄판으로 전단지와 신문을 찍어 항일 메시지를 퍼뜨리셨죠. 이런 숨겨진 역사에 평범한 기술과 공예가 그렇게 비범한 방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데 저는 감탄했어요. 박진우 씨가 노련하고 정교하게 손을 움직이는 모습에서 3.1운동을 이끈 것과 같은 회복력과 의지의 정신을 봤죠. 그 다음 우리는 동네 축제를 위해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 중인 아주머니들이 있는 지역 공동체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들의 엄청난 양의 야채를 썰고 삶는 냄비를 저어가며 제잘거리고 웃는 모습에 부엌은 온기와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주머니들 중 한 분인 김미숙 씨가 저를 옆으로 끌고 가더니 김치찌개 그릇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많이 드세요. 그녀가 환한 미소로 저에게 말했죠. 진정한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매콤하고 푸근한 맛을 음미하는 동안 김미숙 씨는 3.1운동 당시 갓 신부였던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우리 마을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던 날을 얘기해 주시곤 했어요. 김미숙 씨는 회상했어요. 공기에서도 전율이 느껴지고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느껴졌대요. 평범한 농부의 아내에 불과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자신도 중요한 일의 일부임을 알고 계셨죠. 3.1운동의 유산이 웅장한 박물관이나 기념비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상의 이야기와 기억 속에서도 살아 숨쉰다는 사실에 저는 감명을 받았어요.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였고 이미 그들의 삶 그 자체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죠. 그날 하루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각자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가진 독특한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전통 한국 무용을 배우는 고등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우아한 동작과 화려한 한복은 유산에 대한 생생함을 표현해주고 있었죠. 군사독재 시절 내내 한국어 교육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은퇴교사를 만나기도 했고 첨단 기술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는 젊은 사업가도 만날 수 있었어요. 만남이 이어질수록 한국적 삶의 깊이와 다양성에 저는 점점 더 감탄하게 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만은 않았어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끌어안고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와 이상우 씨는 구워지는 고기의 지글거리는 소리, 흥정하는 손님들의 제잘거리는 풍경, 알록달록한 초롱의 불빛으로 둘러싸인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찬 야시장에 있었어요. 우리는 작은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고 소주 몇 병에 그날의 모험을 되새기며 건배했어요. 술잔을 부딪히며 이상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린네아 씨, 그가 말했죠.
전에 당신이 한국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한 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느끼기에 오늘 당신은 그걸 확실하게 잠깐이나마 엿본 것 같아요. 그는 우리를 둘러싼 활기찬 풍경을 가리켰어요. 한국의 역사와 정신은 역사책이나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국민 안에 있죠. 우리가 이야기를 전하고 음식을 나누며 예술을 표현하는 방식 속에 있어요. 우리가 세대를 이어가며 함께 뭉치고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어디로 가는지 꿈꾸는 방식 안에 있는 거예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울컥 솟아오르는 감정을 느꼈어요. 불과 며칠 사이 한국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제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리고 그 국민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 저는 이제 확실히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전 처음 이 과제에 대한 저의 망설임과 선입견, 편견들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배우고 겪은 모든 것 앞에서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지는지를 알게 된 저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은 단순한 정형화된 이미지나 1차원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건 복잡하고 역동적이었죠.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로 짜여진 것이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야시장의 활기찬 소리가 저의 주변에서 울려 퍼질 때 이상우 씨의 얘기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걸 느끼며 전 술잔을 번쩍 들었어요. 한국을 위해 제 목소리는 새로 피어난 애정과 존경심으로 울려 퍼졌죠. 조상들을 위해. 이상우 씨는 미소 지었고 그의 눈에 약간의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한국을 위해. 그가 화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들려줄 이야기들을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술잔을 부딪혔고 그 순간 전 연결감, 목적의식, 소속감을 느꼈어요. 전 한국에 낯선 이방인으로 왔지만 이제는 다른 무언가로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을 느꼈죠. 목격자로, 이야기꾼으로, 그리고 어쩌면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나라의 작은 일부분으로서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이 순간을, 이 맛을, 이 감정을 만끽했어요. 제 주위에서 힘차고 끈질기게 고동치는 한국을 말이죠. 3.1 운동의 정신은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희생을 기리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 안에서 말이죠. 저는 그들의 헌신과 열정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답니다. 저는 사진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포착하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담아낸 것은 한국과 한국인의 그 영혼 자체라는 걸요. 그들의 유산과 꿈, 그리고 결코 꺾을 수 없는 정신 말이에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웠답니다. 제 자신의 선입견과 한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좁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죠. 이 경험은 제 마음과 시야를 열어준 계기가 되었어요. 다른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결국 인간애로 연결되어 있음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었답니다. 한국을 떠나는 것이 무척 아쉽지만 저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를 영원히 변화시켰다는 걸 알고 있어요. 더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었고 더 깊이 공감할 줄 알게 되었으며 세상을 좀 더 넓고 풍요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었죠. 저는 꼭 다시 돌아올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이 놀라운 나라와 국민에 대해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물론 그 모든 순간을 제 카메라에 담아낼 거예요. 이번에는 단순히 찍는 게 아니라 진실로 포착하면서 말이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무척 영광이었어요. 이 뜻깊은 역사를 취재하면서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념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어요. 독립과 자유, 그리고 자결권에 대한 한국인의 확고한 의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역사로부터 배워야 해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과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3.1운동의 영웅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어요. 바로 정의로운 대의를 위해 싸우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말이에요.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할 때예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요. 더 깊은 이해와 연대, 그리고 사랑으로 말이죠. 한국을 떠나며 가슴 한편이 저려오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이 느껴져요. 제가 이곳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것들 덕분이죠. 모두 이 놀라운 국가와 국민들의 힘과 잠재력 덕분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고 그 이야기를 전 세계와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껴요. 사진과 글, 그리고 제 가슴에 새겨진 추억을 통해서 이제 저는 더 널리 이 정신을 알릴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포용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기록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라는 걸요. 한국 여러분, 저를 당신들의 나라와 가슴에 머물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저의 멋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계속되겠죠. 3.1운동의 정신처럼 자유와 희망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평안히 계세요. 저는 이제 떠나지만 제 마음 한 자락은 영원히 이곳에 남을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더 밝은 내일과 함께 말이죠. 독립운동가 여러분, 그리고 한국 여러분 모두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단에 다른 사연들도 있으니 꼭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내일 봐요.